서울의 심장부가 내려다 보이는 성북동의 가장 높은 곳. 현대적인 디자인과 고전적인 미가 어우러진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들이 저택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흩뿌려졌지만 그 화려함은 집안의 정막을 깨뜨리지 못했다. 서유하 써 유하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오늘은 그녀와 강태민 태민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유하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이 집의 가사 도우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저녁 준비는 자신이 직접 하겠다며 휴가를 주었다. 그녀는 태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육즙이 가득한 최상급 한우 스테이크, 부드러운 크림 소스를 곁들인 관자 요리, 그리고 그의 고향에서 공수한 신선한 해산물로 끓인 맑은 탕까지. 식탁 중앙에는 그가 프랑스 출장에서 사왔던 빈티지 와인이 완벽한 온도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결혼식에서 입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은은한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생기를 더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태민만 돌아온다면 벽에 걸린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시계가 무심하게 똑딱거리며 9시를 알렸다. 유아는 식어가는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반복될 뿐 그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남겨도 답장은 없었다. 회의가 길어지나 보네. 그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JK그룹의 총수 자리에 있는 그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림자 속에 감춘 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으니까. 시간은 끈질기게 흘러 10시를 가리켰다. 이제 음식들은 온기를 완전히 잃었고 정성껏 차려진 식탁은 마치 박제된 슬픔처럼 보였다. 거실을 가득 채운 침묵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유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시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사랑을 나누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 넓은 집,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이 저택 안에는 오직 그녀뿐이었다. 외로움은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온몸을 감싸왔다. 결혼 생활 5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달콤한 신혼일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유에게는 점점 빛을 잃어가는 흑백 사진과도 같았다. 처음 1, 2년은 좋았다. 태민은 다정했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가 회사를 물려받고 총수 자리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은 그에게 잠시 들르는 호텔이 되어버렸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눈맞춤은 사라졌으며 따뜻했던 그의 손길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했다. 유아는 그의 아내라기보다는 잘 관리된 저택의 아름다운 가구 중 하나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유아는 마침내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다. 그는 오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식탁 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실망감에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스테이크 덩어리를 버리려던 순간 유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며칠 전 저택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던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깡마른 어깨와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눈빛. 그 눈빛이 어쩐지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버리려던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새로 꺼낸 보온 용기들에 정성껏 다시 담기 시작했다. 스테이크는 먹기 좋게 잘랐고 관자 요리와 탕도 각각 다른 용기에 담았다. 마치 소풍 도시락을 싸는 소녀처럼. 그녀의 손길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모든 것을 포장한 유아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차고로 향했다. 그녀의 차는 조용히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보았던 동네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어느 낡은 빌라의 어두컴컴한 반지하방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창문 앞에는 낮에 보았던 그 손수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유아는 차에서 내려 음식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갔다. 낡은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할머니의 얼굴이 틈새로 나타났다. 유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쇼핑백을 내밀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셨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것 좀 드셔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유아의 값비싼 옷차림과 그녀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번갈아 보았다. 이런 호의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듯 했다. 아니, 내가 왜 이걸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누군가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큰 기쁨이에요. 유아의 진심 어린 눈빛에 할머니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세요. 유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차에 다시 올라타는 순간까지. 할머니는 문 앞에서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깊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굶주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유아가 가진 본연의 선함이었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온 유아는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식탁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태민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그녀만의 작은 책상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손을 뻗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고 손때 묻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중소기업을 이끌던 사업가였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노트에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영 철학과 시장 분석,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사업 전략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노트의 뒷부분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유아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위기는 곧 기회다. 파도가 가장 거셀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자만이 새로운 바다를 본다. 아버지의 힘 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한때 유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장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멋진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태민을 만나고 그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그 꿈을 접었다. 태민은 그녀가 집에서 자신을 내조하는 현모양처가 되어주길 바랐다. 네가 할 일은 사업이 아니야. 유아야, 그냥 내 옆에서 아름답게 웃어주면 돼.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녀의 날개를 꺾는 황금 세장이었다. 유아는 손가락으로 노트에 적힌 복잡한 금융 모델과 시장 예측 그래프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예리하게 빛났다. 잠들어 있던 열정과 재능이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JK그룹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의 리스크, 경쟁사의 숨겨진 잠재력,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잠시 잊고 있던 분석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노트를 덮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자신은 이제 JK그룹의 총수, 강태민의 아내 서유아일 뿐이었다.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서유아가 아니라 그녀는 노트를 다시 비밀 서랍에 넣고 잠갔다. 마치 자신의 꺼져버린 꿈을 봉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재를 나온 그녀는 2층 침실로 향했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의 절반은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크고 시리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침대 속으로 몸을 뉘었다. 창밖에서는 새벽의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또 다른,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지독하게 길고 외로웠던 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주곡이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봉인했다고 믿었던 그 날카로운 발톱이 머지않아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아가 텅 빈 저택에서 밤을 새우고 난 뒤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발소리가 다가왔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어젯밤 입고 나갔던 것과 같은 구김이 간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미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는 유아의 것이 아닌 달콤하고 관능적인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유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사과일까? 변명일까? 그녀는 지난 5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기대와 실망의 패턴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민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결단력과 일종의 해방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이혼 서류야.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아는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서류 봉투와 태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현실로 와닿지 않았다. 무슨 소리예요? 태민 씨, 말 그대로야. 우리 이혼하자. 태민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통보하는 듯한 무심한 태도였다.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요. 어제는 우리 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유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 말에 태민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5주년 그런 형식적인 기념일이 무슨 소용이지. 당신과 나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은 숨 막혀. 서유아, 당신의 그 완벽함, 그 고요함, 그 예측 가능한 일상. 난 이제 그런 것에 신물이 나. 그의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유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그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태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유아가 싫어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의 고백은 잔인할 정도로 담담했다. 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미나, 김미나 킴미나라고 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야.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그녀는 내 성공이나 지위를 보는 게 아니야. 그녀는 인간 강태민의 영혼을 이해해줘. 당신처럼 날 지루하고 답답한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는다고. 김미나. 그 이름이 유아의 귓가에 낯설게 박혔다. 예술가. 자유로운 영혼. 태민이 묘사하는 그 여자는 유아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태민의 눈은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아는 지난 몇 년간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의 마음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저기 서류에 적힌 금액을 봐. 당신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지금 시골에서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지. 그러니 조용히 도장만 찍어. 시끄럽게 굴 생각 말고. 그의 말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이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제 그에게 있어 처리해야 할 하나의 거래에 불과했다. 유아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청춘, 그녀의 사랑, 그녀의 헌신이 담긴 무덤이었다. 며칠 후 비극은 더욱 잔인한 형태로 유아를 덮쳤다. JK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총수의 아내로서 유아는 당연히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그런 자리에 나서는 것이 끔찍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그의 아내인 이상 도리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다. 화려한 보석 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진주 귀걸이만 착용했다. 그녀는 파티의 안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용한 조문객의 심정으로 연회장으로 향했다. 파티는 화려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유아는 익숙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사모님이라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과 분리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강태민이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고 있었다. 태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매혹적인 미소로 주변을 압도했다. 김미나였다. 유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태민은 공식적인 파티에, 아직 그의 아내가 버젓이 있는 이 자리에 자신의 내연녀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서유아라는 존재에 대한 완전한 말살 행위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동정의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조롱하는 듯한 눈빛들이 사방에서 유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태민은 미나를 데리고 주요 인사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소개합니다.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뮤즈, 김미나 씨입니다. 뮤즈, 아내가 아닌 뮤즈. 태민은 유아를 철저히 없는 사람 취급했다. 유아는 벽 쪽으로 물러나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당장이라도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미나가 태민의 팔을 놓고 유에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에 없는 순수한 미소 같은 것이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유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미나가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유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나는 유아의 침묵을 즐기는 듯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가 유아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던 바로 그 순간 미나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잔이 기울어지며 내용물 전부가 유아의 검은색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죄송해요. 미나는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통쾌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붉은 와인은 검은 드레스 위에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가진 모욕감은 엄청났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집중되었다.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드레스가 비싼 것 같은데. 어쩌죠? 미나는 손수건을 꺼내 유아의 드레스를 닦아주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태민 씨가 곧 더 좋은 걸로 사주실 테니까요. 물론 제가 입을 거지만 그 순간 유아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미나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내 몸에서 손때 유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미나는 순간 움찔했다. 태민이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다가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유와 미나 씨가 실수로 그런 것 가지고. 태민은 유아를 나무라며 미나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단 한순간도 유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유아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을 비웃는 여자와 그 여자를 감싸고 도는 남자. 완벽한 한 쌍의 가해자들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유아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태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유아를 기다린 것은 태민의 분노였다. 당신 오늘 대체 왜 그런 거야? 내 체면을 얼마나 구겨놓았는지 알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나 씨에게 무례하게 굴다니. 유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체면이요. 제 체면은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강태민 씨,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철저히 유령 취급할 수 있죠? 유령 당신은 스스로 유령이 되기를 자처했잖아.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재미없게 미나는 달라. 그녀는 빛이 나. 난 이제 그 빛을 따라갈 거야. 태민의 얼굴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사랑에 취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이혼 서류를 다시 유아의 앞으로 밀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만약 싫다고 한다면요. 유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발로였다. 태민의 얼굴이 싹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유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유아, 착각하지 마. 이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야. 통보지. 만약 당신이 이혼을 거부하고
내 앞길을 막는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유하의 귓가의 독사처럼 속삭였다. 시골에 계신 당신 부모님, 요즘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시느라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그 가게가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거나 건물주가 바뀌어서 쫓겨나게 된다면 많이 힘드시겠지, 당신 남동생. 우리 회사 입사하려고 열심히 준비한다던데. JK그룹은 물론이고 이 업계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만드는 거. 나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야. 협박이었다.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에 유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턱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JK그룹 총수 부인이라는 자리. 이제 당신에게는 과분해. 그러니 얌전히 물러나. 그게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야. 모든 문이 닫혔다.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다. 유아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꺼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냉혈한 괴물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지독한 분노가 뒤섞인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의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온순했던 아내 서유아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이혼 조정 기일은 차가운 회색빛의 법원 건물 내 작은 조정실에서 열렸다.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방 안의 모든 것은 중립적인 베이지색 톤으로 꾸며져 있어 개인의 감정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했다. 강태민은 이런 사소한 일에 직접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JK그룹의 법무팀 에이스로 불리는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박영진 변호사가 그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서유아의 곁에는 최진우, 초이 진우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진우는 유하와 대학 동기였고 한때는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미래를 논하던 친구였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다 10여 년 만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그는 처음 유하의 연락을 받았을 때 재벌가 사모님이 된 그녀가 겪을 마음고생을 안타까워하며 동정심으로 사건을 맡았다. 그가 아는 서유아는 똑똑했지만 늘 조용하고 온화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맞춰주는 쪽을 택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JK그룹의 자산 평가 보고서였다. 보시다시피 JK그룹은 최근 신사업 투자로 인해 부채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강태민 회장님의 개인 자산 역시 대부분 주식 형태로 회사에 묶여 있고요. 저희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서유아 씨의 지난 5년간의 기여도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이 이상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군소리 말고 받아들여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진우가 보고서를 넘겨보며 미간을 짚었다. 액수는 터무니없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내미는 금액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유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님, 이 금액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JK그룹의 자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진우가 반박을 시작하려는 순간 유아가 그의 팔을 가볍게 눌렀다. 진우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유아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두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잠한 눈동자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빛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 유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유아는 박 변호사 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박 변호사님, 이 보고서는 3가지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경영이라곤 해본 적 없는 전업주부가 무엇을 알겠냐는 태도였다. 유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첫째, 17페이지의 자산 목록에서 작년에 베트남에 설립된 자회사 JK홀딩스 비나의 재무제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동남아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핵심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인 자산 은닉으로 볼 수밖에 없군요. 박 변호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팀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JK홀딩스 비나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프로젝트였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유아의 시선은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로 향했다. 둘째, 신소재 반도체 PT7 관련 특허권의 가치가 최초 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미국 IT 기업인 테라넥스와 라이선스 계약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예상되는 로열티 수입만으로도 이 특허의 가치는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의 최소 50배 이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 박 변호사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테라넥스와의 계약 역시 1급 보안 사항이었다. 단순한 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유아는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현금 흐름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면 블루스톤 캐피탈이라는 신생 사모펀드에 2천억 원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어떠한 운용 실적도 없으며 주소지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 빼돌리기입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조정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조정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 변호사와 그의 팀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유아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가 연약하고 무지한 사모님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석가이자 만만히 볼 수 없는 적수였다. 최진우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멍하니 유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대학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까다로운 경영 전략 과제 발표에서 모두가 쩔쩔매고 있을 때 유아 혼자서 완벽한 시장 분석과 대안 전략을 제시하여 담당 교수의 극찬을 받았던 그날의 모습. 수수하고 조용했지만 한번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논리 정연했던 친구.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서유하와 겹쳐졌다. 그는 자신이 동정심으로 맡았던 이 사건의 본질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약자의 방어전이 아니었다. 잠자던 호랑이의 발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날 조정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박 변호사 팀은 내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박 변호사는 채 타자마자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했다. 수학이 넘어 태민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어디서 기사 쪼가리 몇 개 읽고 와서 아는 척하는 거겠지. 아니면 최진우 그 자식이 뒤에서 다 알려줬거나. 시끄럽게 군에 그냥 제시한 금액에서 돈 좀 더 얹어주고 빨리 끝내버려.
태민은 유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머릿속 서유아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10년 가까이 곁에 두고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통화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김미나의 생각은 달랐다. 태민의 펜트하우스, 소파에 누워 와인을 마시던 그녀의 얼굴에서 요염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이 서렸다. 그 여자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잖아. 미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태민처럼 사랑에 눈이 먼 몽상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능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강태민의 사랑 따위가 아니었다. 오직 그의 돈, 그의 재산이었다. 만약 서유아가 정말로 회사의 내부 사정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지금껏 태민을 조종해 빼돌리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눈치챌 수도 있었다. 시간이 없어.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날 밤 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교태 섞인 목소리와 매혹적인 몸짓으로 태민을 유혹했다. 그녀는 최고급 샴페인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태민의 무릎에 앉아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태민 씨, 내가 유럽에 정말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아냈어.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인데 전망이 엄청나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회사랑은 별개로 우리 둘만의 튼튼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우리 둘만의 미래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속삭였다. 태민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달콤한 약속에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래, 우리 미나가 그렇게 좋다니. 당연히 해야지. 대신 이건 비밀로 해야 해. 아직 JK그룹의 공식적인 투자가 아니니까. 태민 씨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거야. 나를 믿고 여기 사인만 해줘. 미나가 내민 서류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주식 및 자산양도 계약서였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금융 용어들 사이에 태민의 개인 주식과 부동산 자산을 미나가 설립한 유령회사로 헐값에 넘긴다는 치명적인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태민은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올려다보는 미나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취해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사인이 끝나자 미나는 뜨거운 키스로 그에게 보상했다. 잠시 후 태민이 다른 서류를 챙기러 서재로 들어간 사이 미나는 계약서를 가슴에 품고 소파에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에 사랑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냥꾼의 차갑고 승리감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덫은 놓아졌고 어리석은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곧 다가올 격변을 예고하라도 하듯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유아와 강태민,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 다른 종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아는 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마지막으로 검토할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칠 전에 흔들리던 모습이 아니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이 거뭇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아니 스스로 잊으려 노력했던 자신의 본 모습이었다. 전략을 세우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사의 모습. 최진우는 그런 그녀를 걱정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밤새 그녀와 함께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그녀의 치밀함과 날카로운 분석력에 몇 번이고 감탄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와 기만을 파헤치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준비 됐어요. 유아 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죠.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마지막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 싸움의 마지막 칼을 휘둘러야 하는 사람은 오직 서유하 자신뿐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잠을 설친 탓에 푸석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로 고함을 지르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추가 방어하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가 자사주 매입이든 뭐든 당장 실행해. 그의 뒤편 대형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하단의 주식 시세 표시기에는 JK그룹의 이름 옆에 선명한 붉은색 하락 화살표와 함께 하시찬 15%라는 숫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알 수 없는 악성 루머 JK그룹의 유동성 위기설, 신사업의 치명적 결함 등 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투매를 부추기고 있었다. 태민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김민아였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불안감이 엄습했다. 오늘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이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바쁜 거겠지. 전시회 준비 때문에 정신없을 거야. 그는 애써 불안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불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불안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싹을 틔우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두 개의 심판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법정. 방청석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살얼음판 같았다. 재판장이 마지막 변론을 위해 양측을 일으켜 세웠다. 강태민의 변호인 박영진은 지난 조정기일 이후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뒤적이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반면 증인석과 마주한 피고석에 선 유하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태민이 앉아 있어야 할 텅 빈 의자에 잠시 머물렀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부재,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 아픔은 곧 차가운 결의에 덮였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할 시간은 없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 JK그룹 본사 30층의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태민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었을 공간이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살벌했다. 태민의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이사들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한때 태민의 충실한 지지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심판관이 되어 있었다. 회사의 CFO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블루스톤 캐피탈에 투자된 2천억 원은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펀드는 이미 파산 신청을 했으며 자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주가는 개장 이래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JK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붉은색 선은 참석한 모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이럴 리가 없어. 미나가 추천한 투자처였는데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때 이사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태민의 선친과도 막역했던 백상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 회장 선대회장께서 피땀으로 일군 이 회사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도박을 한 겁니까? 정체도 불분명한 펀드에 이사회의 정식 승인도 없이 그런 거금을 쏟아부은 이유가 뭡니까? 백고문의 질책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당신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태민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를 옹호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독선이 스스로를 완벽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다. CFO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방금 연락 왔습니다. 최대 주주인 국부펀드 측에서 1시간 내로 시장이 납득할 만한 위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보유 지분 전량을 시장에 매도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의 시계가 유난히 크게 똑딱거렸다. 태민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다시 법정 재판장이 유아를 향해 말했다. 피고 측, 최종 진술하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최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배신과 모멸의 시간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유아는 준비해온 두꺼운 파일 뭉치를 앞으로 내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서곡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회의실에서는 백고문이 태민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었다. 강 회장 이제 변명은 끝났소. 2천억 손실에 대해 해명하고 이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할 수밖에 없소. 태민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법정의 유아가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이혼을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태민은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벼랑 끝에 선 두 사람. 한 사람은 추락의 끝을 마주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유아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아의 목소리가 법정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고 강태민의 변호인 박영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이혼 소송의 마지막 발악이 아님을 직감했다. 유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재판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애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남편, 강태민 회장을 주된 피해자로 그리고 저를 두 번째 피해자로 만든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사기 사건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을 공격하는 대신 그를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녀는 이 싸움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최진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하의 것만큼이나 단호하고 명료했다. 증거 자료갑 제1호를 제출합니다. 진우가 프로젝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JK그룹에서 블루스톤 캐피탈로 투자된 2천억 원은 입금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미나의 꿈, 크림슨 아트 등 김미나 씨의 주변 인물들 명의로 설립된 다수의 유령 회사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은 다시 여러 차례의 세탁 과정을 거쳐 현재 파남에 위치한 한 비밀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거짓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진우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증거 자료갑 제2호입니다. 블루스톤 캐피탈 투자 계약서에 날인된 강태민 회장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문서 감정 기관은 이 서명이 디지털 방식으로 원본 서명을 정교하게 복제하여 출력한 위조 서명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판사와 박 변호사 그리고 유하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자료갑 제3호 김미나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진우가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를 통해 한 여성의 명랑하지만 교활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미나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사인했지. 그 대단하신 강태민 회장님도 내 앞에선 그냥 순진한 곰이라니까 자기가 무슨 로맨스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아. 우리의 사랑으로 미래를 만든다고 하하. 웃기지 마. 내가 만들고 있는 건 나 혼자만의 미래야. 여기랑은 아주 먼 햇살 좋은 해변에서 보낼 나의 미래. 그 남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걸. 멍청이. 녹음된 김미나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재판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박영진 변호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같은 시각 JK그룹 이사회 회의실. 강태민은 자신을 향해 해명을 요구하는 이사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모님께서 법정에서 사기 사건 증거를 김미나 씨의 녹취 파일까지 비서의 다급한 보고를 들은 태민은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수화기 너머로 법률팀 직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방금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태민에게 전했다. 명청이. 그 단어가 태민의 뇌리에 대모처럼 박혔다.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태민은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들으라는 듯 휴대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전부 거짓말이야. 서유아가 날 망하게 하려고 꾸며낸 짓이야. 미나 목소리가 아니야 조작된 거라고.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젊은 총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다시 법정 박 변호사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반박했다. 재판장님, 저 녹취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최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우는 법정 스크린의 영상을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 날짜와 시간은 바로 오늘 아침이었다.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파나마행 비행기 티켓을 발권하고 있었다. 김민아였다. 모두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법정의 뒷문이 열렸다. 날카로운 인상의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며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재판 진행에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한지혁 검사입니다. 검사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사건의 무게를 바꾸어 놓았다. 현재 저희는 김민아 씨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를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재 공항에서 저희 수사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강태민의 세계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였다. 그 소식은 비서의 전화를 통해 회의실의 강태민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체포영장, 사기, 횡령, 해외 도주 시도, 그 단어들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탁,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여자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기꾼이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가진 돈, 명예, 회사,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위했던 단 한 사람까지도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거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파선처럼 부서져 버린 한심한 사내일 뿐이었다. 이사들은 그의 처참한 몰골을 잠시 바라보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백상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태민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단 1시간 만에 강태민은 그의 아내와 회사, 그리고 그의 재산 전부를 잃었다. 법정의 소란이 가라앉았다. 검사는 짧은 용무를 마치고 퇴장했다. 재판장은 형사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혼 소송의 판결을 추후로 미룬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법관의 중립성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피고는 그동안 많은 것을 감내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당신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유아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짓밟혔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음을 알리는 정화와 부활의 눈물이었다.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했다.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불사조가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JK그룹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TV 뉴스와 신문 한 면은 연일 관련 소식을 쏟아냈다. 공항에서 검사들에게 체포되는 김민아의 초라한 모습, 얼굴을 가렸지만 감출 수 없었던 그녀의 당혹감과 공포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강태민의 뮤즈로 불리며 사교계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그녀는 이제 희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차가운 유치장 신세가 되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든 것은 결국 탐욕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롱과 경멸 속에서 막을 내렸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강태민의 몰락은 그보다 더 길고 처참했다. 이사회에서 해임된 그는 JK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김민아의 사기 행각에 개인 보증을 섰던 수많은 채무가 한꺼번에 그의 목을 덮쳤다. 그는 결국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한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호령하던 젊은 총수는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은 파산자가 되었다. 법원의 집행관들이 성북동 저택에 들이닥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던 날, 태민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성공의 증거라 여겼던 모든 것들, 이탈리아제 가구, 유명 화가의 그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오디오 시스템, 이 차가운 법의 잣대 아래 값을 매겨지고 있었다. 차고에 있던 슈퍼카들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그가 유하와 함께 살았던, 그리고 미나와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보증금 몇 푼을 챙겨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냉골인, 한때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었다. 성공의 당금에 취해 있을 때 그의 곁을 둘러쌌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밤마다 그는 좁고 눅눅한 방에 누워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어리석음을 곱씹어야 했다. 후회는 너무 늦었고 용서를 구할 사람조차 곁에 없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유에게 가했던 잔인함에 대한 완벽하고도 공정한 대가였다. 한편 서유아의 시간은 강태민의 시간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민아의 사기 사건과 강태민의 유책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사기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유하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 주었다. 한때의 부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조용한 곳으로 떠나 상처를 치유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최진우를 찾아가 낡은 가죽 노트를 펼쳐 보였다. 일장에서 그녀가 자신의 꿈과 함께 봉인했던 바로 그 노트였다. 진우야, 나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아. 무언가를 새로 만들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노트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사업 모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리킨 것은 소외된 잠재력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에 대한 계획이었다. 세상에는 나처럼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특히 여성들.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사회적 편견에 부딪힌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뒤엎었던 강인함보다 더 깊은 힘을 보았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한 열정이었다. 그렇게 유진 캐피탈이 탄생했다. 유하의 유와 진우의 진을 딴 이름이었다. 그들의 첫 사무실은 여의도의 마천루가 아닌 스타트업들의 열기가 가득한 마포의 한적한 건물 5층이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고 희망찬 공간이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유아는 숨겨왔던 사업가적 기질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옥석을 가려냈고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창업가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진우는 그녀의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주며 그녀가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의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증거였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유진 캐피탈은 업계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투자한 작은 여성 의류 스타트업이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소셜 벤처가 큰 상을 받기도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유하와 진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에 물드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대학 시절 내가 알던 서유아로 드디어 돌아왔네. 그때도 넌 항상 가장 빛났으니까. 그의 말은 십수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잊고 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미래를 꿈꾸며 열띤 토론을 벌이던 풋풋했던 시절, 유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평온을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맑고 깊은 미소였다. 아니, 진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난 새로운 서유아야. 모든 것을 잃어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운 사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단단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강 너머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채우기 시작했다. 그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그들이 앞으로 밝혀나갈 또 다른 희망들처럼 보였다. 차갑고 텅 비었던 저택의 야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풍경이었다. 새로운 평온, 그리고 진정한 시작이었다. 2년 후, 봄 서울의 금융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 유진 캐피탈은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의 잠재력에 투자하고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회사로 알려졌다. 서유아는 이제 더 이상 강태민의 전 부인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한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 서유아 대표로 불렸다.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텅 빈 저택에서의 고요함은 이제 열정적인 회의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으로 채워졌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던 시간들은 도움이 필요한 창업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보람 있는 순간들로 바뀌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 유아는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 문을 여는 첫 번째 지원센터. 봄의 집, 봄우이 집의 개소식이었다. 봄의 집은 이혼 후 경제적,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무료 상담과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이었다. 센터의 문 앞에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수많은 여성들이 희망에 찬 얼굴로 모여 있었다. 유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2년 전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외쳤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끝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에 앉은 여성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훑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라도 눈이 녹고 나면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이곳 봄의 집비, 기나긴 겨울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자신만의 눈부신 두 번째 봄을 활짝 피워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유아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최진우와 함께 현판 제막식에 리본을 잘랐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복판 낡은 배달 오토바이에 기댄 한 남자가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남자는 2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JK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그는 이제 음식 배달원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 식당의 창문에 걸린 대형 TV에 무심코 닿았다. 화면에는 방금 전 열린 봄의 집 개소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카메라의 초점은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 한 여인을 비추고 있었다. 서유하였다. 태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면 속 유아는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시들어가던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빛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우아하며 그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최진우가 서 있었다. 존경과 신뢰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최진우의 모습과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유하의 모습은 완벽한 한 쌍의 그림 같았다. 그 순간 태민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돈과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내팽개쳤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녀의 잠재력이 이제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찬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가슴을 애는 듯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더 이상 화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거친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죗값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는 시끄럽게 시동을 걸고 익명의 도시의 소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개소식이 끝나고 유하와 진우는 벚꽃이 만개한 인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다. 오늘 정말 멋졌어. 서 대표님, 진우가 농담조로 말했다. 유아가 웃으며 받아쳤다. 최 변호사님 덕분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서로의 가장 좋은 모습을 알아봐주는 깊은 신뢰가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다는 것이었다. 유아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하얀 벚꽃잎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아픔도 배신감도 이제는 아련한 기억일 뿐이었다. 그 모든 시련은 그녀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유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듯한 평온하고 충만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눈부신 두 번째 봄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의 다음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